유니티 사업을 만나기 전에 학원 사업을 통해 인재 양성에 힘쓰시며 많은 분들을, 많은 학생들이죠.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스카이, 명문대에 진학을 시키며 이 꿈을 이루어주는 멘토로 역할을 하던 중에 건강상의 문제를 느꼈을 때 아내로부터 유니스티를 전달을 받았습니다. 학원 사업을 통해서 특히 수학이죠. 이 수학적인 관점을 통해 유니스티의 비전 가치를 정확하게 캐치를 하시고 또 유니스티 안에서도 이 전문 지식을 통해서 이 유니스티의 가치를 더 크게 바라보신 그 선택으로 인해 지금은 유니스티 코리아 최고 직급인 프렌셜 다이아몬드 직급에 와 계신 강사님이십니다. 오늘 강사님 모실 때 큰 박수와 어떻게 하면 함께 되는데? 집중해 주신다는 거요. 어, 큰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네, 그럼 강사님 공유도 이미 하셨고, 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렌셜 다이아몬드 정수고 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리 잘 들려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추와 마늘을 사랑하는 우리나라 말고요. 고추와 마늘을 되게 좋아하는 저 동유럽 국가가 있습니다. 헝가리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유니시티 하기 전에 부부 동반으로 친구들과 같이 헝가리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헝가리 수도가요, 부다페스트라는 도시 이름인데요. 부다가 언덕이라는 뜻이고요. 페스트가 평지라는 뜻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부다페스트 언덕에서 양쪽으로 중간에 다뉴브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쪽 나라 말로 도나우 강이라든가 뭐 이렇게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헝가리 민족은 우리 민족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관광 가이드께서 그때 얘기하셨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고요. 제가 이 유니시티 사업을 하면서 왜 갑자기 헝가리라고 하는 이 나라 얘기를 꺼내는가를 잠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민족은요, 저희들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마 저 몽골 민족이 유럽 쪽으로 그리고 아시아 쪽으로 아마 우리 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살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름을 쓸 때 저의 이름처럼 퍼스트가 정이고 수교 이렇게 이름을 쓰는데 유럽 쪽은 수교정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헝가리는 우리하고 똑같이 씁니다. 정수교 이렇게 해요. 그리고 우리가 우편을 보낼 때 대한민국 뭐 경기도 수원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헝가리도 헝가리 그리고 도를 쓰고 시를 쓰고 이런 순서로 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날짜를 쓸 때 우리가 2025년 5월 20일 이렇게 쓰면 보통 유럽 쪽은 어떻게 써요? 20일 그리고 5월 그리고 2025년 이렇게 쓰잖아요. 똑같이 우리하고 쓰는 게 똑같더라고요. 굉장히 반가웠고요. 그리고 고추를 굉장히 사랑을 하는데 고추도 그 당시에 가니까 매운 등급을 1등급부터 8등급까지 나누어 놨더라고요. 1등급은 약간 맵고요. 8등급은 진짜 먹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매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보통 매운 고추와 맵지 않은 고추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보통 분류를 하는데 헝가리라는 나라는 1등급부터 8등급까지 아주 상세하게 내가 좋아하는 그 등급을 소비자가 이렇게 선택해서 먹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눈에 띄었던 것이 고추에서 고추 씨를 활용해서 비타민 C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들어졌고 비싸게 팔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비타민 C가 시중에 굉장히 넘치는데 어떻게 고추 씨앗을 활용을 해서 비타민 C를 만들었습니까? 라고 제가 비타민 C에 관심이 있어서 물었더니 그 가이드께서 하시는 말씀이 1920년대 말에 헝가리 사람 알베르트라고 하는 화학자가 최초의 비타민 C, 아스코르빈산이죠. C6H8O6라고 하는 분자를 찾아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1933년도에 합성 비타민이 찾아졌어요. 스위스 화학자가 합성 비타민을 만들었고, 그래서 1933년도에 천연 물질로 개발한 이 로베르트라는 이 화학자하고 이분들이 뭔가 하면은 부신을 연구하다가 이 비타민 C를 찾아냈어요. 분자식을. 그래서 이 두 분이 어, 노벨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헝가리라는 나라에서 노벨상이 여러 번 나왔는데 최초의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 이 비타민 C 분자 구조학을 처음 찾아내서 받게 됐습니다. 인류를 구원한 사람이죠. 옛날에 14세기, 15세기, 19세기까지 대항해 시대 때 많은 선원들이라든가 그 항해 시대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계혈병으로 엄청나게 죽었거든요. 그 계혈병을 찾아내고 오늘날의 자유로운 이런 무역 관계를 만들어낸 사람도 어쩌면 이 학자의 비타민 C를 찾아낸 결과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그 이후에 천연 비타민을 만든 이 헝가리 화학자하고 1933년도에 합성 비타민을 만든 그 결과물을 찾아낸 두 학자 간에 어, 천연이 나으냐 합성이 나으냐라고 하는 이 논쟁이 끝없이 진행이 됐습니다. 처음에 그 찾아낸 헝가리 화학자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연구하면서 진행된 결과입니다. 비타민은 수없이 다양한 화합물과 함께 작용할 때 효과가 있는데 합성 비타민은 단일 성분으로만 되어 있어서 비타민으로서의 역할이 부적합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비타민은 생화학적 복합물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천연 비타민 아스코르빈산은 헤스페르틴, 루틴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케르세틴, 탄닌 같은 이런 다양한 자연 화합물과 함께 작용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비타민C 효과와 항산화 작용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 가지라도 부족을 하게 되면 비타민C로서의 기능이 잃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많은 화학자들에 의해서 이런 내용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6개 제약회사가 합성 비타민 거의 10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한국에서 합성 비타민이 저희들 건강기능식품 매출 1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거짓을 진실인 양 포장하기 위해서 투입된 거대 자본은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타민은 개별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분자 성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합성 비타민은 이것이 체내에 들어오게 되면 이물질로 인식을 하게 우리 몸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복용을 꾸준히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염증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합성물이 결코 우리 이 생명력을 모방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비타민 제품들은 우리 인체에
긍정적인 작용을 못하며 오히려 우리 몸에 작용을 못하고 어떤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즉 흐트러뜨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사장님 이거 좀 넘겨줘요. 이게 안 넘어가네. 왜 넘어가네. 약간 계속 안 하고 있으니까 안 하고 음.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혈액과 염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시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비타민 C가 과연 우리 혈액에 염증에 어떤 역할을 할까? 그리고 과연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화합물로 되어 있는 이 비타민 C를 과연 단일 품목으로 만들어진 이 아스코르빈산이 과연 비타민 C로서 우리 혈액, 우리 몸에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제가 많은 공부를 하면서 우리 몸은 너무 신비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신비한 우리 몸에 과연 합성 비타민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천연인 것처럼 과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사업자들한테 각각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은 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몸에 체액을 충분히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몸에 많은 체액 중에 혈액도 그 중에 하나겠죠. 혈액은 혈장과 혈구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혈장은 55%인데요. 대부분 물로 되어 있고 비타민이라든가 단백질이 한 7, 8%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호르몬이라든가 그다음에 노폐물 그리고 여러 가지 영양소로 되어 있는 혈액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혈액을 비커에 오래 놔두게 되면은요. 일부는 가라앉고 일부는 이렇게 뜹니다. 뜨는 색깔은 조금 노르스르무리한 그런 색깔을 갖고 있는데요. 가라앉는 것은 혈구입니다. 이렇게 위에 떠 있는 것은 혈장인데요. 혈장이 한 55%, 혈구가 45% 이렇게 대충 비율로 되어 있고요. 적혈구가 한 44%. 그러니까 혈구 세포 중에 적혈구가 대부분이 되어 있죠.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단백질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백혈구, 혈소판. 백혈구는 여러분 면역 물질이고요. 혈소판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혈소판은 혈액 응고에 관여하죠. 그리고 출혈을 멈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소판이 없으면요. 이 혈액이 밖으로 도망가는 걸 이렇게 붙잡고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혈소판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중에서 우리가 혈장이 하는 일을 한번 잠시 볼까요? 혈장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하죠. 영양소 운반을 합니다. 영양소 운반 중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뭐 미네랄 그리고 비타민 그리고 호르몬 그리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많은 영양소들로 구성되어 있고 주 성분은 물이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혈장입니다. 혈장이 첫째 하는 일은 영양소 운반입니다. 영양소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은 세포의 에너지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세포를 생성을 하죠. 그리고 지방은 세포를 보호하는 파수꾼 역할을 해주는 것이 지방이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은 세포의 핵심 요소들이죠.
단백질은 세포를 생성을 하고 지방은 세포를 보호하면서 파스콘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탄수화물은 세포의 에너지원을 역할해주는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많은 미네랄이 있습니다. 그 혈장 안에는 많은 미네랄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 미네랄을 여러분 아는 땅 속에 있는 광물질이죠. 저는 현대인들이 왜 많은 사람들이 원인 없는 여러 가지 질병에 영양소 결핍에 문제가 있을까라고 고민되는데요. 그 중에 저의 생각을 얘기한다면은 저희들은 50년, 100년 전에는 많은 미네랄을 흡수했던 것 같아요. 현대인들은 과잉 영양소죠, 사실은.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있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영양소 외에 미네랄이 저는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뭐 불과 50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들은 샘물이나 안 그러면 계곡 속에 흐르는 물을 주식수로 사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100년, 200년 전에는 더욱더 그랬겠죠. 그 땅 속에, 물 속에 많은 뭐죠? 진짜 유익한 미네랄이 풍부한 거죠. 우리가 칼슘이든 마그네슘이든 인이든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뭐예요? 미네랄이 부족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는데 영양소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원으로 쓰이지만 우리의 각각의 여러 장기에는 많은 미네랄이 있어서 신경계든 여러 가지 작용을 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미네랄이 옛날에는 풍부했지만 요즘은 미네랄이 뭐예요? 정수기를 통해서 많이 걸러지죠. 걸러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100년 전 같이 이렇게 샘물 속에서 다양한 미네랄을 섭취 못하여서 오는 여러 가지 영양소 결핍이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옛날보다는 예를 들어서 미생물이 어떤 질병들이 저희들한테 옮기는 과정은 많이 좋아졌겠죠. 그러나 잃는 것도 그만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르몬을 우리가 운반하는데요. 여러분 호르몬 하게 되면은 호르몬도 물론 단백질과 만들죠. 단백질과 만드는데 이 호르몬을 우리 혈장 속에 늘 흐르고 있습니다. 호르몬을 만들어주는 원료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또 콜레스테롤이 주 성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활용해서 호르몬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혈장 속에 주 성분이 돼서 혈액 속을 늘 순환을 하면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신호를 게시해주는 그런 호르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포가 열심히 대사 활동을 하고 남는 그 노폐물을 다시 간과 신장을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고 나쁜 공기들은 폐를 통해서 호흡을 할 때 밖으로 내보내는 이런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도 다 혈장을 통해서 하게 되죠. 자, 이런 일을 하는 이 혈장 속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알부민 그리고 글로불린 그리고 피브리노겐이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 주요 성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작용을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제 알부민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간에서 생성을 하는데요. 삼투압 유지 및 이렇게 물질을 운반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것은 면역 물질인데요. 그러니까 항체를 만들죠. 그러니까 다섯 번째 면역 기능입니다. 네 번째가 하는 일이 알부민이고요. 다섯 번째가 물론 비타민 C도 운반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삼투압 유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 인체에 필요한 물질을 실어 나르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글로불린이 있는데요. 뭐 글로불린 애우지 마시고 하여튼 이런 기능들이 있고 그리고 제가 중요해서 여섯 번째는 피브리노겐이라는 것은 제가 써놨습니다. 혈소판인데요. 이 혈소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혈액의 어떤 응고와 지혈인자가 피브리노겐이거든요. 이 피브리노겐도 혈장 속에 포함이 되어서 늘 흐르면서 우리가
다쳤을 때 피를 멈추게 해주고 이런 지혈작용에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체온 유지를 해주고요. 우리가 인체에서 혈액의 알칼리를 유지해 주는 것이 pH 7.35 이상, 7.45 미만,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항상성을 늘 유지해 주는, 약 알칼리성을 유지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혈장이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혈장 속에 이런 성분들이 있고, 그리고 적혈구, 백혈구, 그리고 혈소판, 이렇게 역할이 돼서 우리의 혈액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우리는 항상 염증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씁니다. 염증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염증이라는 것을 사전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은 신체에서 내부 내지 외부 손상을 입었을 때 회복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더욱더 공급받기 위해서 혈류량을 공급받는 그런 반응이 염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염증은 외부 염증을 우리는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외부에 어떤 상처가 생겼을 때 상처의 세포가 분열을 해서 빨리 그 상처를 덮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는 소리입니다. 에너지는 어디서 공급받을까요? 혈류죠. 혈류량을 더욱더 평상시보다 훨씬 많은 혈류량을 공급을 받아서 혈류 안에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여러 가지 세포 분열을 통해서 손상된 그 피부를 빨리 원래의 상태대로 넘어갈 때, 그때 그 많은 혈류량을 받기 위해서 일으킬 때 그 반응을 우리가 염증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체 외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약을 활용을 한다든가 우리가 눈으로 늘 볼 수 있지만 내부에 과연 손상을 입었을 때는 어떻게 할까? 혈류량은요,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늘 내상을 입을 수밖에 없고 혈관벽에 여러 가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에 혈류 내막이 다치는 게, 혈관 내부 내막이 다치는 경우가 보통 하루에 한 300번 이상의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했었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할까? 그건 조금 뒤에 제가 한번 더 얘기를 하겠고요. 우리가 염증 반응을 많이 우리 인간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1차적인 비염입니다. 비염은 코 점막 세포에 염증이 발생하는데요. 세포는 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코에서 인후가 목구멍이죠. 코, 인후, 식도, 위와 장까지 코 점막 세포로부터 시작해서 쭉 연결이 돼 있어요. 똑같은 점막 세포들이 위에서부터 장까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염이라는 말은 위와 식도라든가 장에 여기가 이상이 생기고 이쪽에 염증 반응이 아니면은 그 상태가 내가 원하는 상태가 아니었을 때 주인에게 1차적인 신호가 비염입니다. 그래서 비염을 고생하시는 분이 저희들 디톡스라든가 바이오소 라이프 C 플러스라든가 여러 가지 제품을 통해서 식도라든가 위와 장이 케어가 되면 자연스럽게 비염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비염이면 위와 장은 안 좋습니다. 위와 장이 안 좋으면 비염이 안 좋다라는 사실은 아닙니다. 다른 쪽으로도 여러 가지 사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갔을 때 비염 환자를 만나시게 되면은 거의 90% 이상이 위와 장에 여러 가지 문제, 뭐 변비가 있다든가 식도염이 있다든가 위에 여러 가지 문제, 그러니까 위에 좋지 않은 균들이
위와 장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균형이 깨졌었을 때 나타나는 주인에게 하소연하는 것이 비염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염이 있었을 때는 뭐라고요? 위와 장을 한번 다스려 보십시오라고 권유하시는 것이 맞는 답인 것 같아요. 반대는 아닙니다.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혈관 내부에는 아까 말씀대로 하루에 300회 이상의 여러 가지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라는 소리입니다. 외부에는 우리가 염증 반응을 다스릴 수 있지만 신체 혈관 내부에 일으키는 그 손상을, 염증을 우리는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라는 소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콜레스테롤 문제입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혈관 내부에 손상을 입었을 때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염증 부위를 1차적으로 덮는 것, 상처를 덮는 1차적인 기능을 해주는 것이 콜레스테롤이죠. 그래서 손상을 1차적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이 콜레스테롤이 아주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와 외부가 균형이 됐었을 때 우리는 건강한 혈관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늘 얘기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가 ABCD는 영국식이죠. 그리스어로서는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췌장은요, 그리스어로 모든 육신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췌장에서 분비하는 외분비 효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분비 호르몬이 있는데 우리가 밖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유니시티는 호르몬 다이어트의 특징적인 제품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호르몬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외분비 효소 몇 가지 있습니까? 아밀레이스, 그리고 트립신, 리파제, 이런 세 가지 멋진 분비 효소를 췌장에서 만들어냅니다. 자, 췌장이 하는 일은 췌장의 크기는 한 12cm에서 한 20cm 정도쯤 돼요. 췌장은 12지장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2지장에 4분의 1씩 잘랐을 때, 4등분을 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부분에 췌장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췌장이 하는 일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모든 육신이라는 말로 대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췌장이 무너지면 회복이 불가능하죠. 많은 장기들은 잘라낼 수도 있고요. 일부 기능만 살아있어도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췌장이 무너지면 살 수가 없어요. 췌장은 바꿀 수도 없고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더라도 췌장은 아주 미세한 췌장관을 통해서 이렇게 효소도 만들어내고 호르몬도 만들어내요. 우리의 혈액에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세포들이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이 효소를 통해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아밀레이스, 트립신, 리파제라고 하는 효소를 통해서 우리는 포도당, 그 다음에 단백질은 뭐죠? 아미노산이죠.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이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아밀레이스, 트립신, 리파제라고 하는 훌륭한 효소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몸은 너무나 뭐죠? 신기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참 신비로워요.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이런 멋진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만들어서 세포들한테 공급해주는 이 과정을 우리는 아밀레이스가 1번 어디서 나옵니까? 입에서 만들어지거든요. 입에서 한번 만들어지고 두 번째 췌장에서 만들죠. 인간을 잘 안 씹으니까
잘 말을 듣지 않으니까 급하니까 입에서 한번 아밀레이스를 만들어내고 두 번째 어디서요? 췌장에서 멋지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세포에 흡수될 수 있도록 아주 작은 분자로 쪼개는 거죠. 1차적으로 쪼개는 것은 입이죠. 두 번째 완벽하게 쪼개주는 것이 췌장입니다. 그렇지 못한 것은 바로 대장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먹는 게 참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먹는 게 중요하죠. 잘 먹는다라는 소리는 내가 먹은 것이 내 몸의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아까 저기 이야기했잖아요. 세포의 에너지원이 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탄수화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백질은 여러분 위에서 1차적으로 뭐예요? 위에서 위산을 통해서 단백질을 분해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췌장에서 트립신이라고 하는 멋진 효소가 나와서 이렇게 분해합니다. 단백질이 하는 일은 너무 많아요. 지금까지 밝혀진 인류 역사상 밝혀진 단백질 가지수는 한 23,000여 가지가 됩니다. 23,000여 가지. 단백질은 주로 어디서 만들어내요? 다 간에서 합성해요. 간에서 합성한 이 단백질 23,000여 가지가 효소와 결합을 하죠. 그래서 효소가 촉매 역할을 해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기전을 일으키는 것이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그 단백질을 완벽하게 우리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주는 중요한 효소가 췌장에서 분비하는 트립신이라고 하는 멋진 효소죠. 그리고 지방은 여러분 간에서 담낭관을 통해서 슬개즙에서 1차적으로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췌장에서 분해하는 리파제라고 하는 효소가 나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이 입에서 한번 아밀레이스죠. 그 다음에 어디서요? 췌장에서 아밀레이스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위에서 그리고 췌장에서 트립신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간에서 담낭에서 담즙산 그리고 췌장에서 리파제라고 하는 이런 훌륭한 효소를 만들어내서 소장으로 내려보내주면 소장에서 흡수를 해서 우리의 혈관 안에 있는 혈액은 공급을 하잖아요. 공급을 하는데 여러 세포에 이렇게 영양소를 공급을 해서 우리가 대사를 하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에너지원으로 살아가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내분비 호르몬에 글루카곤 호르몬, 인슐린 호르몬이 있죠.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요. 글루카곤은 어떤 에너지를 저장을 해놓은 이 에너지 저장을 꺼내 쓰는 호르몬이에요. 인슐린은 저장하는 호르몬이고요. 그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유니시티가 호르몬 다이어트라고 얘기하는데 호르몬 다이어트라는 말은 우리가 다이어트라는 것은 저축한 놈을 저장한 것을 잘 꺼내 쓰고 저장을 하고 또 꺼내 쓰고 이런 역할이 균형이 잡혔을 때 우리는 뭐죠? 살이 찌지 않고 멋진 다이어트, 요요 없는 다이어트가 되지 않을까요? 인슐린은 저장하는 호르몬입니다. 글루카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약을 먹는다든가 다이어트 쪽에 뭐 요즘 뭐 위고비 약도 있고 뭐 약이 참 많대요. 그런 것은 결국 글루카곤 호르몬을 갖다가 생성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간에 저장되어 있는 거,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것, 지방에 저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꺼내 쓰는 거죠. 글루카곤은 글루카곤 호르몬이 꺼내 쓰는 역할하고 인슐린은 늘 저장을 해요.
그럼 인슐린은 나중에 에너지원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그게 금방 에너지원으로 다 사용을 하지 않죠. 그런데 인슐린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 다 관여합니다. 제가 좀 말이 틀렸죠? 탄수화물은 포도당이죠. 포도당, 이 세 가지 영양소에 대해서 다 관여하는 것이 인슐린인데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진행되고 인슐린은 늘 포도당만 연관되어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건 오인입니다. 단백질, 지방에 다 관여합니다. 그러면은 자, 췌장에서 분비하는 이 인슐린 호르몬은 혈액에다가 일단은 분배를 해요. 즉 영양소들을 혈액에 들어오면 혈액에 있는 조직 세포에다가 포도당을 공급을 하고 근육에는 포도당도 단백질도 이렇게 저장을 하고 지방에는 당연히 지방 내지 탄수화물을 저장을 합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저장하는 게 제일 먼저 저장하는 것은 어디 저장할까요? 간에다가 제일 먼저 저장을 해요. 남는 포도당을. 그러면 물론 단백질도 당연히 뭐죠? 우리가 먹는 단백질도 간에 저장이 되고 그 저장된 단백질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뭐죠? 우리 몸에 필요한 아까 얘기했던 23,000여 가지의 단백질을 합성해서 만들어지니까 간이 하는 일은 대단한 거죠. 자, 이렇게 인슐린 호르몬은 이렇게 간에다가 여러 가지 영양소를 1차적으로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남는 호르몬은 근육이라든가 지방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식사를 하고 난 뒤에 4시간쯤 지나게 되면 서서히 글루카곤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러면 1차적으로 어디에요? 간에 있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씁니다. 아직까지 근육이라든가 지방에 저축되어 있는 걸 쓸 수가 없어요. 간부터 먼저 씁니다. 그리고 내가 일정한 식사가 들어오질 않아요. 식사가 들어오질 않으면 글루카곤 호르몬이 12시간쯤 지나게 되면 굉장히 활성화가 됩니다. 그때는 근육, 지방에 있는 걸 건들기 시작해요. 최대 시간은 16시간 정도입니다. 내가 공복을 16시간 지나게 되면 지방에 저축되어 있는 지방, 즉 중성지방이죠. 중성지방을 우리가 꺼내 쓸 수 있는 게 글루카곤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예요? 잘 꺼내 쓰는 것은 글루카곤이에요. 글루카곤은 내가 혈액 속에 에너지가 없어야 돼요. 영양소가 사용이 됐을 때 글루카곤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거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어떻죠? 저장하는 호르몬 인슐린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영양소를 충분히 먹다 보니까 저장은 잘해요. 저장은 잘 하는데 그 다음에 배고픔이 와야 글루카곤 호르몬이 우리가 뭐예요? 분비가 돼서 글루코겐 형태대로 간에다 저장되어 있는 그 글루코겐을 꺼내 쓴단 말이에요. 꺼내 쓰는데 음식이 또 들어오니까 뭐죠? 꺼내 쓸 시간이 없죠. 그러면 간으로 갔다가 간에 충분한 것이 있으니까 간에 저장을 못해요. 어디로 가요? 근육으로 가죠. 그리고 없으면 거기도 근육도 가니까 뭐예요? 잘 저장이 돼 있어요. 그럼 어디로 가요? 뱃살로 가죠. 자, 이런 식으로 인슐린은 뭔가 하면은 에너지를 조금씩 에너지원을 쓰기 때문에 남는 에너지들을 이렇게 저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식사 후에 4시간 내지 5시간, 6시간 공복을 지켜야 글루카곤 호르몬이 간에 있는 걸 1차적으로 꺼내 쓰는 이런 시스템이 호르몬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호르몬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은 글루카곤 호르몬과 인슐린 호르몬을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때 열심히 먹고요. 그 다음에 그 먹은데 다음 식사와 충분한 시간을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글루카곤 호르몬을
두 석달을 잘 활용하게 만들어주면 그 다음부터는 글루카곤 호르몬이 잘 활성화돼서 저축되어 있는 호르몬들을 잘 쓰게 돼요. 그런데 이 글루카곤 호르몬이 좀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화가 난다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불편한 일이 생기면 글루카곤 호르몬이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글루카곤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이 글루카곤 호르몬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게 이제 부신적으로 여러 가지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글루카곤 호르몬이 분노 장애라든가 화가 많이 난다든가 별로 문제가 없는데도 이렇게 자주 이렇게 화를 내시는 이런 분들은 그때마다 뭐예요? 쓰지 못했던 이 글루카곤 호르몬을 활성화시켜서 내가 살기 위해서 간과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걸 쓰기 위한 그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우리는 인슐린 호르몬과 글루카곤 호르몬을 잘 활용하는 것이 저는 호르몬 다이어트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호르몬이 내 몸속에서 잘 이루어졌었을 때 우리는 훌륭한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번 내일이 무슨 날이죠? 예, 내일은 저희들이 프로모션 하는 날이죠. 오아시스라는 제품과 셀룰라 베이직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셀룰라 베이직을 굉장히 좋아해요. 아마 오아시스 제품은 모든 여성 사장님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아시스는요, 뭐 콜라겐 성분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우리 몸에 피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주 훌륭한 제품으로 짜여져 있는데요. 그 중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가 하면, 여러분 잘 아는 소금, 제가 소금을 잠시 얘기하면은, 소금은 우리 혈장 속의 0.9%일 거예요. 0.9%가 소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소금이 뭘 하는가 하면은 물을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물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오아시스에서 히알루론산이라는 성분이, 이 다당류 히알루안산이라는 이 다당류는요, 자기 몸의 1000배 정도 되는 물을 이렇게 자기 몸 속에, 피부 속에 이렇게 잡아두는 훌륭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아시스 제품을 먹으면 피부가 탄력을 갖게 되고요. 이 오아시스 제품은 즉 콜라겐 성분은요, 우리 뼈라든가 피부라든가 뭐 근육이라든가 관여하지 않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노후를 보내려면 오아시스 제품이 우리 몸에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셀룰라 베이직이죠. 저는 셀룰라 베이직을 참 좋아하는 이유가 모세혈관을 살리는 일이거든요. 모세혈관을 살리는 중요한 영양소가 셀룰라 베이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있는데 제일 우리가 모세혈관을 살린다라는 소리는 모세혈관에 영양소를 공급하는 일도 중요하고 그 공급을 통해서 세포들이 뭐죠? 분열을 잘해야 돼요. 세포 분열의 으뜸인 성분이 뭐예요? 아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화상을 입었을 때 아니면 세포가 재생을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아연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 아연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어디에요? 셀룰라 베이직에. 그래서 세포가 예를 들어서 일을 하지 않는 세포나 그리고 세포가 쓰러져 있거나 죽어져 있어서 역할을 못하는 이런 세포들에게 영양소를 공급을 해줘서 세포수를 더 살리는 일, 셀룰라 베이직입니다. 그래서 특히 신장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모세혈관 덩어리로 둘러싸여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구체가 두 개인데 하나에 100만 개, 하나에 100만 개. 엄청나게 많은 뭐죠? 모세혈관 덩어리가 돼 있어요. 이 모세혈관을 살리는 가장 1등이 셀룰라 베이직입니다. 그래서 셀룰라 베이직은 우리 몸은 다 세포로 돼 있거든요. 세포는 다 분열을 통해서 우리 몸을 지탱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소 중에서 저는 1번이 셀룰라 베이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셀룰라 베이직을 통해서 건강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꼭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1933년도에 노벨상을 수상받은 헝가리 화학자와 그리고 스위스 화학자 그분이 아스코르빈산을 통해서 많은 지금까지 다툼이 있지만 결코 합성 비타민은 천연 비타민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니시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천연 비타민 시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천연 비타민이 결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들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다양한 호르몬과 그다음 우리 몸에서 그런 호르몬들이 어떠한 작용을 통해서 어떻게 건강이 나빠지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하는지 그에 따른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